3월 1일 국제 날짜 변경선에 의하면 미국에선 2월 28일 지진과 폭풍이 닥쳤던 날, 더니든에서 얼러트와 그 역겨운 선원들은 긴급한 호출이라도 받은 듯 사납게 항해를 시작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거석들로 세워진 축축한 도시가 등장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조각가 윌콕스는 꿈을 꾸며 사악한 쿠툴루의 형상을 조각했다. 3월 23일 엠마호의 선원들은 어느 이름 없는 섬에 정박하였고 6명이 죽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미국에서는 예민한 자들이 압도적인 괴물에게 쫓기는 유독 선명하고 사악한 꿈을 꾸었으며, 한 건축가는 미쳤고 한 건축가는 정신착란에 빠졌다. 4월 2일에 있었던 폭풍은 또 어떤가? 이날 그 축축한 도시에 대한 모든 꿈들이 멈추었고, 윌콕스는 그 이상한 열병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되었다. 대체 이게 다 무엇일까? 또 노인 카스트로가 말해준 이야기들, 즉 별에서 태어나 지금은 물속에 잠들어 있다는 고대인, 언젠간 다시 재개될 그들의 지배, 그들의 꿈을 지배하는 기술들과 그들을 숭배하는 신도들, 이 모든 이야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우주적 공포의 어느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포일 것이다. 그 가공할 공포가 무엇이든 4월 2일에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전보를 치고 예약을 잡으며 하루를 꼬박 보낸 후 그날 저녁에 바로 친구에게 작별을 구하고 샌프란시스코행 열차에 올랐다. 그 후 더니든으로 가 머문 것은 한 달가량이다. 하지만 부둣과 오래된 술집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그 이상한 비밀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내지 못했다. 부둣과 건달은 너무 흔했기에 그들만의 특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혼혈인들이 내륙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다는 막연히 떠도는 소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내륙에 머무는 동안 희미한 북소리와 일렁이는 불꽃이 저 언덕 너머에서 희미하게 목격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오클랜드에 가보자 요한센은 떠나고 없었다. 그는 시드니에서 결론이 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무적인 신문을 받고 나서 머리가 하얗게 새 돌아왔었다고 한다. 그 후 요한센은 웨스트가에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아내와 함께 오슬로에 있는 고향집으로 이사했다. 그 경험이 준 충격이 컸던지 그는 친구들에게도 해군 본부에 증언한 것 이상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그의 친구들에게서 요한센의 오슬로 집 주소만을 알아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시드니로 가 그곳 선원들과 해군 군사법정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또 시드니만의 서큘러 부두도 방문해 이제 매각되어 상선으로 쓰이는 얼러트호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거기 실려있는 화물에서 뭘 더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 다음은 요한센이 발견한 조각상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러 하이드파크에 갔다. 문어 같은 머리, 용처럼 생긴 몸, 비늘로 덮여있는 날개, 상형 문자가 새겨진 받침대, 그 위에 웅크린 자세, 바로 그 조각상이었다. 나는 조각상을 오랫동안 꼼꼼히 살펴보았다. 사악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한 공예품이었으며 레그라스 경위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즉,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으며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고 섬뜩할 정도로 이상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던 것이다. 큐레이터가 말해주길 지질학자들에게도 이 조각상은 그들이 이 세상에 이런 물질은 없다고 맹세할 정도로 가공할 수수께끼라고 한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노인 카스트로가 레그라스 경위에게 말해준 태초의 위대한 고대인 이야기가 떠올라 전율했다. 그들은 별에서 왔으며
그들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만나니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정신적 충격에 전율한 나는 오슬로로 가 요한센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런던을 경유하여 노르웨이 수도로 출발해 어느 가을날 에게베르그 산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잘 정돈된 부두에 도착했다. 알아낸 바에 의하면 요한센의 집은 하롤드 하르드라다 왕이 건설한 유서 깊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도시는 오랜 세월 크리스티아나란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오슬로라는 이름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택시를 잡았다니 집까지 금방이었다. 회반죽을 바른 낡았지만 단정한 건물이 보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리자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나를 맞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내이며 요한센 씨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해주었다. 나는 실망으로 속이 쓰렸다. 요한센 부인은 남편이 1925년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망가진 후 회복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요한센은 아내에게도 언론에 말한 것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았다. 대신 그는 기술적인 이유라며 긴 문서 하나를 남겼다. 영어로 적은 것으로 보아 그의 아내가 우연히 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센은 예테보리 부두 근처 좁은 길을 따라 산책하다가 어떤 다락방 창문 밖으로 던져진 웬 종이 뭉치에 맞아 쓰러졌다. 지나가던 두 동인도인 선원이 즉시 달려와 그를 도왔으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요한센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의사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해 그저 쇠약해진 몸에 심장 발작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말을 듣자 나도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 역시 우연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영면에 들기까지는 그 음침한 공포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요한센 부인에게 남편이 남긴 문서를 요청했다. 요한센이 말한 그 기술적인 이유가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쉽게 문서를 내주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 나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단촐하게 글만 두서없이 적힌 한 선원이 고집스레 남긴 일종의 사후일지였다. 마지막 그 끔찍했던 항해를 하루하루 힘겹게 떠올려가며 적어 내려간 흔적이 역력했다. 글이 워낙 모호하고 중언부언이 많으므로 그 내용을 여기에다 옮겨 적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요점만 간단히 적겠다. 그것만으로도 왜 내가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못 견디게 괴로워져 결국 모카섬으로 귀를 틀어 막아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축복이 있었는지 요한센은 그 도시와 괴물을 보았음에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에 반해 나는 다시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알기 때문이다. 시공간을 넘어 영원히 잠복해 있는 그 공포를, 바닷속에 잠겨 꿈을 꾸고 있는 고대별에서 온 그 불경스러운 존재를, 어느 날 지진이 그들의 흉측한 속초 도시를 태양과 공기 아래 다시 노출시킬 것임을, 그들의 재림을 기다리던 악몽 같은 비밀 종교 집단이 바로 그날 그들을 해방시킬 것임을.